중국 산속에 숨어 살던 고구려 후손들이 1400년 만에 한글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한글 덕에 글을 익히게 됐어요. 마치 퍼즐 맞추기 같아요. 중국 윈난성 상간마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글을 읽지 못했던 묘족 아이들이 단 3주 만에 자유자재로 읽고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실험은 우리 전통 교육을 위협합니다.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중국 당국은 이 혁명적인 교육법의 확산을 막으려 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글을 잘 읽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된 걸까요? 지금부터 한 언어학자가 발견한 놀라운 비밀과 그로 인해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장웨이입니다. 베이징 대학교에서 언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소수민족 언어교육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모든 것은 1년 전 윈난성 출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묘족 마을의 교육 실태를 조사하러 갔던 저는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산 깊숙이 자리한 작은 초등학교. 그곳의 한 교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물은 3점수예요. 나무는 모편목이고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이들은 칠판에 빼곡히 적힌 한자들을 줄줄이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한자들이었는데도 아이들은 전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젊은 여성으로 린메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들이 언제부터 한자를 이렇게 잘 읽게 된 건가요? 린메이 선생님은 신기하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겨우 3주 전부터요. 새로운 선생님이 오셔서 특별한 방법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후부터예요. 3주요? 저는 그를 의심했습니다. 이 지역 아이들이 평소 한자 학습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기본적인 한자 100개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방법을 쓰시는 거죠? 장리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특이한 카드를 이용해서 가르치세요. 아이들은 그걸 소리와 모양의 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때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저씨, 저 제 이름 쓸 수 있어요. 메이링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아이는 종이에 능숙하게 자신의 이름을 써보였습니다. 획 하나하나가 정확했습니다. 예전에는 제 이름도 못 썼는데 이제는 친구들 이름도 다 쓸 수 있어요. 신기하죠?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 3주 만에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장리 선생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린메이 선생님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교육청에서 긴급 소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수업 방식을 사용하지 말라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들 여러 명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이네요. 어떻게 오늘도 오셨을까요? 린메이 선생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그 관계자들은 교실로 직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어있던 특별한 카드들과 교구들을 모두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비표준 교육 자료는 모두 회수합니다. 앞으로 정규 교육과정만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들의 소중한 카드들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메이링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우리는 그냥 글을 배우고 싶었을 뿐인데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아이들이 글을 잘 읽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장리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을 사용한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임시 휴교에 들어갔고 그 특별한 수업에 참여했던 모든 교사들에게 재교육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분명 여기에는 제가 모르는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베이징으로 돌아온 지 2주일 후 저는 할아버지의 부고를 받았습니다. 윈난성에서 목격한 일들로 마음이 복잡한 상황에서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이상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조상은 고구려에서 왔단다. 먼 옛날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지. 어린 저는 그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묘족들이 자신들을 한족과는 다른 민족이라고 여기니까요. 장례를 치른 후 할아버지 방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낡은 서랍장 맨 밑칸에서 가죽으로 쌓인 두꺼운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노트를 펼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첫 페이지에 할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우리 가족의 진실한 역사, 동이족의 후에 장지한 가문의 기록. 페이지를 넘길수록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평생에 걸쳐
우리 가족의 뿌리를 추적하셨던 것입니다. 당나라 시대 고구려 멸망 이후 강제 이주된 조상들의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중국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노트의 절반 이상이 한국과 한글에 대한 연구로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글,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 표의문자인 한자와 달리 표음문자의 특성을 가지며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뜨서 만든 과학적 문자 체계, 할아버지는 한글의 구조를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놓으셨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의 조합 원리, 소리와 글자의 규칙적 대응관계 등등, 마치 언어학 교수 수준의 전문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페이지의 메모였습니다. 내 손녀 웨이가 언어학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내 생애 최고의 기쁨이다. 언젠가 이 노트를 발견하게 된다면 부탁하고 싶다. 우리 민족의 아이들이 더 쉽게 문자를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글의 원리가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런 연구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윈난성에서 본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3주 만에 한자를 자유자재로 읽던 아이들, 그들이 사용했다는 특별한 카드들, 그리고 급작스럽게 금지된 수업 방식. 혹시 그 장리 선생님이 사용한 방법이 할아버지가 연구하던 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글 교육법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해율 통계를 찾아보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한국의 문맹률 0.2%.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중국의 공식 문맹률도 낮다고 발표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소수민족 지역의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말로 완전한 문해율을 달성한 것일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이 노트가 단순한 연구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우리 민족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한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어떤 일에 휘말리게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글 연구를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노트를 바탕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고 관련 논문들을 읽어가며 한글의 원리를 이해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큰 의문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한국의 문맹률이 0.2%에 가깝다면 이것은 단순히 경제 발전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문자 체계 자체의 차이 때문일까요? 호기심을 참지 못한 저는 직접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중국의 공식 통계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국가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문맹률은 2.6%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것은 달랐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여러 소수민족 지역을 다니며 수집한 저만의 자료를 꺼내보았습니다. 윈난성, 광서성, 구이저우성, 이런 지역의 실제 문해율은 공식 통계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구이저우성의 한 묘족 마을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15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문해력 테스트를 해본 결과 기본적인 문장을 읽을 수 있는 아이는 겨우 4뿐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학교에서 외우기만 했어요. 뜻을 아는 건 별개예요.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들은 분명 공식적으로는 문해자로 분류될 텐데 실제로는 글을 읽는 것을 그리 어려워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저는 한국 교육 관련 연구 자료들을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이 한글을 도입한 후 문해율이 급속도로 향상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언어학자들이 발표한 연구였습니다. 한글의 표음 문자적 특성 때문에 읽기 학습 속도가 한자에 비해 현저히 빠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글 학습은 평균적으로 6개월 내에 기본 읽기가 가능하며 1년 내에 자유로운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다. 제가 윈난성에서 목격한 그 기적적인 변화가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3주 만에 한자 300개를 읽게 된 아이들. 혹시 그들이 배운 것은 한자가 아니라 한글의 원리였던 건 아닐까요? 저는 더 깊이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장리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고 교육부 인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습니다. 다행히 제 연구원 자격으로 기본적인 정보는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장리, 베이징대학교 언어학과 졸업, 소수민족 언어 연구 전공.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최근 근무 기록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계속 떴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학 동기 중 공안부에서 일하는 장리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우야, 장리라는 교육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웨이야,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니? 윈난성 출장에서 우연히. 왜? 무슨 문제라도 있니? 그냥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즘 민감한 사안들이 많아서 말이야. 장리우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윈난성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교육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아직 모르는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노트에 적힌 그 예언 같은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글의 원리가 우리 민족 아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말이.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한글 연구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저는 먼저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한국어 강의를 수강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에서 한글의 기본 구조를 배우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24개의 기본 글자만 알면 모든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24개요? 중국어의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위해서도 최소 3,000개의 한자는 알아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더 나아가 신문을 읽으려면 5,000개, 대학 수준의 글을 읽으려면 8,000개 이상은 필요하죠.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제작 원리였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고요. 강의를 듣던 저는 할아버지의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정확히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모든 것을 연구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모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로액은 땅을, 세로액은 사람을, 점은 하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섬과 점의 조합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역과 아를 합쳐서 가, 나와 아를 합쳐서 나.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처럼 간단했습니다. 이건 암기가 아니라 이해구나. 일주일 만에 저는 기본적인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미는 모르지만 소리내어 읽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렁이라는 글자를 처음 보는 사람이 이것을 룽이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하죠.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소리와 글자가 규칙적으로 대응되기 때문에 처음 보는 글자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흥미진진해서 더 깊이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글의 음성학적 특성, 조합 원리, 그리고 이것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까지. 그러던 중 제 조카 샤오밍이 놀러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이 아이는 한자 때문에 늘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학교 숙제 좀 도와주세요. 이 글자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숙제를 보니 그리 어려운 한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샤오밍에게는 여전히 벽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장난삼아 한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샤오밍아, 이모가 재미있는 게임을 알려줄까? 저는 할아버지 노트에서 본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원리를 중국어 발음에 적용한 버전이었습니다. 이 카드는 입 모양을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건 입을 동그랗게 만들 때 나는 소리고, 샤오밍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했지만 곧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이거 재미있어요. 퍼즐 같아요. 20분 후 샤오밍은 몇 개의 기본 소리를 자유자재로 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을 한자와 연결시키며 한자의 발음을 훨씬 쉽게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신기해요. 이렇게 하니까 한자가 무섭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정말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중국어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널리 퍼진다면, 소수민족 아이들이 쉽게 글을 깨우치게 된다면, 윈난성에서 벌어진 일이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혁신적인 교육법이 금지되었는지, 왜 장리 선생님이 사라져야 했는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윈난성으로 다시 가서 그 장리 선생님을 찾아내겠다고.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사명을 이룰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교육법에 대한 확신을 얻은 저는 이 아이디어를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리우와의 전화 통화 이후 이것이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대학 시절 함께 공부했던 동료들 중에서 진보적인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현재 사범대학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왕 교수였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중국의 전통적 교육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웨이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로 연락했니? 왕 교수님,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교육 혁신에 관한 건데
왕 교수는 흔쾌히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그의 연구실에서 만나 저는 조심스럽게 제 발견을 공유했습니다. 물론 윈난성에서 일어난 일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중국어 교육에 접목한다는 아이디어군. 흥미롭네. 왕 교수는 턱을 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나도 예전부터 생각해봤던 건데 우리 교육 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암기 위주라는 거야. 특히 한자 교육은 더욱 그렇고 내 아이디어가 정말 효과가 있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런 건 자칫하면 서구화 혹은 한국화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 왕 교수의 조언에 따라 저는 더욱 신중하게 동조자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연구소의 후배 리밍이었습니다. 그는 소수민족 언어보존학을 전공하고 있었죠. 선배님, 요즘 소수민족 지역 교육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공식적으로는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리밍은 한숨을 쉬며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문해율 통계는 정말 문제가 많아요. 위에서는 계속 좋은 숫자를 원하는데 현실은 전혀 따라주지 않거든요.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제 아이디어를 설명했습니다. 리밍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런 방법이 가능하다고요? 한번 실험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주 조심스럽게, 비공식적으로 말이죠. 며칠 후 왕 교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교육 혁신에 관심 있는 몇몇 사람들을 모아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모임은 왕 교수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5명이 모였죠. 왕 교수와 리밍, 그리고 초등학교 교장으로 일하는 천 선생님, 언어치료사인 자오 박사, 그리고 저였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모였는지는 다들 아시죠? 왕 교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 교육, 특히 소수민족 교육을 개선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나누는 모든 이야기는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연구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원리, 그것을 중국어에 적용할 가능성, 그리고 제 조카 샤오밍과의 실험 결과까지. 놀랍네요. 천 교장 선생님이 감탄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한자가 아이들에게 너무 어렵다는 거거든요. 특히 소수민족 아이들한테는 더욱 그렇고요. 자오 박사도 동의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보면 표음 문자가 표의 문자보다 학습하기 쉬운 건 당연해요. 뇌과학 연구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리밍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적용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때 저는 윈난성에서 목격한 일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그 기적적인 변화와 갑작스러운 금지, 그리고 사라진 장리 선생님에 대해. 그럼 그 장리 선생님이 이미 우리와 같은 생각을 실행에 옮긴 거네요. 왕 교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탄압이었군요. 모임은 무거운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더욱 조심스럽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의외의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육부 내부에서 일하는 연구원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장회의 선생님이시죠?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예요. 전화 너머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모임이 이제 더 큰 물결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걸. 연구원과의 만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교육부 내에서 소수민족 교육 정책을 관찰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우연히 우리 모임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장 선생님, 저도 소수민족 출신입니다. 묘족이죠. 그의 첫 마디에 저는 놀랐습니다. 제 할머니는 평생 글을 읽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의 힘을 믿습니다. 진정한 교육의 힘을요. 연구원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윈난성 교육청이 최근 교육혁신 시범 프로젝트를 승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전통적인 방식의 개선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도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장리 선생님의 일을 보셨잖아요. 우리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소수민족 학습자를 위한 한자, 교육 개선 연구라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한글 원리를 적용한 교육법을 실험해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윈난성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요. 연구원의 도움으로 모든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도착한 곳은 지난번과는 다른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산 깊숙이 자리한 작은 학교, 그리고 글을 읽지 못해 고생하는 아이들. 교장 선생님은 김 교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조선족 출신의 중년의 교육자였죠. 장 선생님, 환영합니다. 들으니 특별한 교육법을 연구한다고 하던데요. 네.
아이들이 좀 더 쉽게 한자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 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여기 아이들 대부분이 한자를 매우 어려워해요. 초등학교를 마쳐도 신문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아이들 15명이었습니다. 대부분 묘족 아이들이었고 몇 명은 야오족과 장족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간단한 문해력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학년인데도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아이가 5명이나 되었습니다. 선생님, 한자는 너무 어려워요. 명명이라는 여자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글자가 나오면 무서워요. 어떻게 읽는지 모르니까요.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의 노트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온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괜찮아, 명명아. 선생님이 재미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저는 준비해온 교구를 꺼냈습니다. 색깔별로 구분된 카드들, 입 모양 그림들, 그리고 조합용 블록들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소리와 모양의 놀이를 할 거야. 글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재미있는 퍼즐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첫 수업은 어색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하지만 제가 입 모양 카드를 보여주며 실제로 그 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자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신기해요.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입 모양이 저 카드랑 똑같아요.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앞다투어 자신의 입 모양을 만져보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소리들을 조합해볼까? 저는 2개의 카드를 합쳤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이 만드는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거 마랑 소리가 같아요. 명명이가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맞아, 명명아. 내가 아주 잘 알아차렸네. 그날 첫 수업이 끝날 즈음 아이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기해하며 더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선생님, 내일도 이거 할 거예요? 우리 이름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쏟아지는 질문들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정말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글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수업 후 김 교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장 선생님, 놀랍네요. 아이들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예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할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이들이 더 쉽게 문자를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할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명이가 저보다 먼저 교실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만든 소리 조합을 혼자서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분명 변화할 거라고. 처음 수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는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명명이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완벽하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이름도 소리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선생님, 저 어제 엄마한테 보여줬는데 깜짝 놀라셨어요. 명명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셨니?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는데 제가 할머니 이름도 써 보이니까 정말 놀라셨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배웠냐고 물어보셨어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형제자매들이 집에서 함께 연습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2주째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15명으로 시작했던 수업 참가자가 25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선생님, 저희도 참여할 수 있나요? 1학년 아이들까지 찾아왔습니다. 형들이 재미있게 배우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교장님은 흐뭇해하셨습니다. 장 선생님, 정말 놀라워요.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에 흥미를 보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방법으로 한자의 발음을 익힌 후 일반적인 한자 수업에서도 훨씬 나은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담임 교사인 왕 선생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네요. 명명이 같은 아이가 이제는 새로운 한자를 보면 스스로 발음을 추측해봐요. 그리고 대부분 맞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가 기대했던 효과였습니다. 단순히 소리 조합만 배우는 게 아니라 소리와 글자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서 한자 학습 전반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죠. 3주째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교실 밖에 몇몇 어른들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집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정말 신기한 방법이라며요. 명명이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구경해도 될까요? 저도 한자를 잘 못 읽어서.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후부터는 아이의 학부모들을 위한 별도 시간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정도였는데 일주일 만에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이 30대에서 50대 사이의 부모들이었지만 60대 할머니도 한 분 계셨습니다. 평생 글자가 무서웠는데 이렇게 배우니 재미있네요. 리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자한테 글자를 물어보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연습했고 부모들은 서로 모여서 배운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4주째 되던 어느 날 윈난성 교육청에서 공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교육혁신 프로젝트 중간 점검 실시 예정. 김 교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장 선생님, 다음 주에 교육청 관계자들이 온다고 하네요. 점검을 하러 말이에요. 저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윈난성에서 목격했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갑작스러운 프로그램 중단, 사라진 장리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차분하게 준비해야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베이징의 왕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웨이야, 어떻게 지내니? 잘 되고 있나? 왕 교수님,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왕 교수도 심각해졌습니다. 조심해야겠다. 너무 빨리 주목받은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문서화해도, 그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정말 우리만의 힘으로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주목하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명명이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계속 이렇게 공부할 수 있죠? 그 순진한 눈빛을 보며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이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명아,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볼게. 하지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는 일주일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육청 점검단이 도착한 것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3명의 관리와 1명의 교육 전문가가 왔습니다. 저는 그들 중 1명을 알아봤습니다. 지난번 윈난성에서 장리 선생님의 교구를 회수했던 그 관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회의 선생님. 저는 윈난성 교육청 정책연구실의 천 국장입니다. 천 국장은 냉정한 표정으로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이번에 선생님의 혁신적인 교육법에 대해 평가하러 왔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의 말투에서 이미 부정적인 선입견이 느껴졌습니다. 점검은 하루 종일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교육 자료를 살펴보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교사들을 면담했습니다. 저 역시 긴 시간 동안 질문을 받았습니다. 장 선생님, 이 교육법의 이론적 배경이 무엇입니까? 소리와 글자의 대응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기존의 중국식 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질문들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신중하게 대답했지만 그들의 의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검이 끝난 후 천 국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장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방법이 한국의 한글 교육법에서 영감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순간 저는 등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그저 아이들이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선생님의 가족 배경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고구려 후손이라고 들었는데요. 이제 문제의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법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문제였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정식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회의 선생님의 교육법은 중국의 전통적 교육 방식과 맞지 않으며 외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합니다. 김 교장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저는 연구소에서 냉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피했고 회의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웨이야, 요즘 너에 대한 소문이 안 좋아. 대학 동기인 장리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문? 반쪽 한국인이라고 부르더라. 그리고 중국 교육을 한국식으로 바꾸려 한다고. 반쪽 한국인.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그저 아이들이 더 쉽게 배우도록 도운 것뿐인데 말입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연구소 내부에서 제가 민족 분열주의자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난번 프로젝트의 참여자들도 하나둘씩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구소에 들어섰는데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연구소 이미지가 나빠졌어. 왜 하필 한국식으로 가르치려 했을까? 아무래도 핏줄이 그쪽인가 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하지만 아무도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가운 시선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구소 소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장회의 선생, 최근 일들 때문에 곤란합니다. 일단 무급 휴직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무급 휴직.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장 선생, 이해해 주십시오. 위에서 내려오는 압력이 있어서요. 집에 돌아온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려 했던 제가 오히려 사회의 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윈난성의 김 교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괜찮으시죠? 김 교장님, 사실 많이 힘듭니다. 장 선생님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많이 그리워해요. 특히 명명이는 매일 선생님 언제 오시냐고 물어봐요. 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록 공식적으로는 중단되었지만 아이들이 배운 것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부모들끼리 모여서 서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말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비록 제가 쫓겨났지만 씨앗은 뿌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연구소에서 무급 휴직에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지내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 연구원이었습니다. 장 선생님, 급히 만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혼자 오세요. 그의 목소리에 긴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지정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마 연구원은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장 선생님, 앉으세요.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려야 합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내부 회의록입니다. 선생님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서류의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소수민족 문해율 관리 정책 및 장회의 교육법 대응 방안. 내용을 읽어가며 저는 점점 더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의록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회의의 교육법이 확산될 경우 다음과 같은 우려사항이 예상됨. 첫째, 소수민족 지역 문해율 급상승으로 인한 기존 통계 불일치. 둘째, 문해력 향상이 정치적 각성으로 이어질 가능성. 셋째, 한국식 교육법 도입이 문화적 정체성에 미칠 영향. 넷째, 소수민족의 자치 의식 강화 우려. 더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소수민족 지역의 문해율은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과도한 교육 발전은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의도적으로 소수민족의 문해율을 낮은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왜요? 교육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 아닙니까?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외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따라서 정부 정책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도 낮죠. 그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순진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공식 통계들은 조작된 것입니다. 실제 문해율은 발표된 것보다 훨씬 낮아요. 특히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마 연구원은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에 대한 감시 보고서입니다. 선생님이 윈난성에 갔을 때부터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서류에는 제가 만났던 사람들, 대화 내용, 심지어 수업 방식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보고서를 작성한 거죠? 여러 명입니다. 교육청 직원들, 현지 관리들, 그리고 선생님 주변의 동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주변에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리우도 그 중 하나인가요? 마 연구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다니. 왜 이런 정보를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저도 묘족입니다. 그리고 제 할머니도 평생 글을 읽지 못하셨어요. 저는 이런 정책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 연구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생님이 위험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로 결정되었어요. 다음 단계가 뭔가요? 직접적인 제재입니다. 구속, 그리고 가족에 대한 압박까지.
그때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정책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피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멀리 떠나세요.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요? 윈난성의 명명이와 다른 아이들은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남아 계신다면 더 큰 피해만 생길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 연구원이 건네준 또 다른 서류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비슷한 교육 혁신 시도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 모두 같은 운명을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도한 교육자들은 좌천되거나 연구직에서 퇴출되었고 일부는 아예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장리 교육자, 윈난성 교육혁신 시도 후 실종, 현재까지 소재 파악 안 됨. 바로 그 장리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던 그분이 실종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윈난성의 김 교장님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장 선생님, 큰일 났어요. 어제 밤 공안이 와서 명명이 아버지를 데려갔어요. 뭐라고요? 왜요? 분리주의 활동 참여 혐의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분은 그냥 농사짓는 평범한 농민인데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괜찮나요? 일단은 괜찮지만 학부모들이 모두 무서워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 교육법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겠어요. 명명이가 가장 힘들어해요. 왜 아빠가 잡혀갔는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계속 선생님 언제 오시냐고 물어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니. 그날 오후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째 같은 사람들이 제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녁에 왕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웨이야, 너 지금 위험해. 오늘 내 연구실에도 사람들이 와서 너에 대해 물어봤어. 왕 교수님, 미안하다. 웨이야, 나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 내 가족도 생각해야 하니까. 마지막 동맹자마저 저를 포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면 동쪽을 기억하거라. 우리의 진짜 뿌리가 있는 곳을. 그리고 그 밑에는 흐릿한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의 어떤 주소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줄 수도 없었고 제 자신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윈난성으로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밤기차를 타고 윈난성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모를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번 갈아타며 이틀에 걸쳐 도착했습니다. 김 교장님은 제가 나타났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장 선생님, 왜 여기에? 위험하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이들에게 인사하고 가야 해요. 그냥 사라질 수는 없어요. 김 교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내일 새벽에만요. 그리고 길게는 안 돼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교실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명명이가 가장 먼저 왔습니다. 선생님, 명명이가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빠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명명아, 아빠는 곧 돌아오실 거야.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15명의 아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다들 저를 보고 기뻐했지만 동시에 의아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일찍 와요?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세요? 저는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아이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소리와 모양의 놀이, 기억하죠? 네,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방법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에서 나온 방법이거든요. 저는 한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것, 그 문자가 얼마나 배우기 쉽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멀리 가야 해요. 아이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왜요, 선생님?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여러분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책들을 꺼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몰래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에요. 소리와 모양의 놀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에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세요.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능력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은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명명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다시 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다 자란 후에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라세요.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이 하나씩 떠났습니다. 명명이가 가장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선생님, 정말로 안 와요? 명명아, 선생님은 떠나지만 여러분이 배운 것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명명이가 저에게 손으로 그린 그림을 주었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소리 카드들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잊지 않을게요. 그 아이가 떠난 후 저는 혼자 교실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스승이 떠난 후에도 계속된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제가 떠나지만 심어놓은 씨앗은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윈난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베이징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노트에 적힌 주소를 찾아서 진짜 모험이 시작될 곳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땅의 첫 인상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보이는 한글들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을 주었거든요. 할아버지의 노트에 적힌 주소를 따라 서울로 향했습니다. 종로구의 한 골목,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동네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수진님 계신가요? 문을 연 분은 50대 후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혹시... 저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제 할아버지 장지안입니다. 이미경 할머니의 친구였다고 들었는데요. 이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나, 정말 어머니가 그렇게 기다리시던 그분의 손녀분이군요. 그날부터 저는 이수진 씨의 도움으로 한국에서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할아버지와 이미경 할머니의 우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니와 장지안 선생님은 해방 후 혼란기에 만나셨어요. 그때 장지안 선생님이 중국으로 돌아가시면서 언젠가 자신의 후손이 한국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셨죠. 이수진 씨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의 김 교수님께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 교수님은 제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장 선생님, 당신의 경험이 매우 귀중합니다. 한글의 원리를 다른 언어권에 적용한 사례는 흔치 않거든요. 김 교수님의 도움으로 저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연구원 자리를 얻었습니다. 제 임무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노트 덕분에 한글을 이미 알고 있어서 적응이 빨랐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중국 소수민족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싶습니다. 김 교수님은 제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라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의 경험과 한글의 원리를 결합해서 온라인 학습 앱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간의 개발 작업 끝에 소리의 달이라는 이름의 앱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 언어를 지원하는 문해력 향상 앱이었죠. 은밀하게 윈난성의 김 교장님께 앱 링크를 보냈습니다. 몇 주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특히 명명이는 벌써 고급 단계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명명이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습니다. 그 소식에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제 연구가 국제학술대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장 박사님, 축하합니다. 이제 전 세계가 당신의 연구에 주목하고 있어요. 김 교수님이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윈난성에서 계속 전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명명이와 다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배운 것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울의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할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보고 계신가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강을 건너는 바람이 마치 할아버지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연구원으로 계속 일하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소리의 다리 앱은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의 소외 지역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어느 날 김 교수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장 선생님,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중국에서 소수민족 언어 교육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어요. 더욱 강화된 표준 중국어 교육만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현지 아이들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죠.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적인 소식들이 조금씩 들려왔습니다. 김 교장님으로부터 온 이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시 엄격해졌지만 부모들이 집에서 몰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당신의 앱도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한국으로 돌아온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수진 아주머니가 편지 한 통을 건네주셨습니다. 중국에서 온 편지예요. 이번엔 좀 두껍네요. 발신인은 명명이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그 아이가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명명이에요. 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믿어지시나요? 선생님이 떠나신 후에도 저희는 계속 공부했어요. 학교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집에서 부모님들이 모여서 서로 가르치고 있어요. 엄마는 이제 할머니보다 글을 더 잘 읽으신답니다. 요즘은 많이 힘들어요. 학교에서는 우리말로 대화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으로 공부해요. 저는 대학에 가서 언어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특히 저희 같은 소수민족 아이들을요. 그리고 선생님, 제가 한국어도 조금 배웠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문자로요. 정말 신기해요. 소리와 모양이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추신 아빠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하시지만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동생도 이제 자기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뿌린 씨앗이 자라고 있지만 그 씨앗들이 햇빛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달 후, 마 연구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서였습니다. 장 선생님,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어요. 새로운 정책으로 소수민족 언어 교육이 더욱 제한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괜찮나요?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지만 지하에서는 여전히 활동이 계속되고 있어요. 당신의 앱은 이제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서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어떤 억압도 배움에 대한 갈망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한강변을 산책하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노트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감개무량했습니다.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소리의 다리 앱의 다운로드 수가 100만을 넘어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익명의 중국 사용자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의 꿈이 정말로 현실이 되었어요. 비록 숨어서 해야 하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글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그 순간 봄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저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명명이와 같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문자를 배울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교육의 힘은 어떤 억압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심어진 배움의 씨앗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명명이와 같은 아이들이 있는 한 이 작은 불꽃은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비록 숨어서라도 조용히라도. 지금까지 사연 어떠셨나요? 600년 전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한글이 지금 중국 산골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명이처럼 자신의 이름조차 쓸 수 없었던 아이들이 이제 한글로 꿈을 씁니다. 진정한 교육은 국경을 넘고 시간을 넘어 이어집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아름다운 연결의 고리가 됩니다.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